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창당으로 4당 체제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제3지대를 겨냥한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6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다 특검에 강제 소환된 최순실. 특검 수사가 민주적이지 않다, 억울하다며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출도 모습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수사가 생각하십니까? 연락을 그러고 이쪽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특검의 체포영장으로 강제 소환된 최순실 씨,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라는 소리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장 교수님, 네. 다분히 작심을 하고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애초에 귀국할 때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를 다 거의 지금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방어 논리를 펴는데 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기 방어의 논리는 일단은 묵비권, 네. 그리고 알아서 처벌해라. 그리고 있으면 죄가 있으면 사법부, 검찰이 이것을 재판에 넘겨서 재판부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그런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뭐 거의 전부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반열에서 물론 이것을 특검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 이거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소명을 한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변호인단에서 강압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네. 이것이 죄가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네. 국민들한테 나도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너무 나를 죽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했다는 건 결국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한 건데 심지어는 특검이 자식과 손자들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했다. 특검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6번을 지금 출석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검에서 한 번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조사도 역시 기초조사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런 기초조사를 하는 특검 1차 조사에서 무엇이 특검이 그렇게 강압 수사를 했는지 또 무엇이 억울한지 사실은 억울한 것은 국민입니다. 지금 저 최순실의 출두 장면을 지켜보던 그 특검 사무실을 청소하는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저 장면을 보고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포털 사이트 상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이어서 용어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것이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 이야기까지 하고 가는 것은 마침 이게 보면 지금 그 어떤 보수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그럼 시위도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동정심을 좀 얻기 위한 저런 준비된 발언, 이런 발언들이라고 봐주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본인이 이제 마지막 대통령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강하게 버티는 것, 시간을 끄는 것, 이것이 이 특검 수사지만 탄핵 그 심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변호인들의 어떤 조언을 잘 받아서 네. 아주 계획된 행동을 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점점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과의 조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순실을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설 명절이 지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반드시 바로 하겠다 이렇게 특검이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순실의 조사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면서 강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설 지나자마자 최순실의 조사 결과 이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최순실이 저런 강한 태도를 봐서는 본인이 가진 법적인 어떤 방어 수단 다시 말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다분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최순실이 묵비권 행사해서 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 위한 자료들을 네네. 모을 수 없도록 그렇게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장 교수님 보실 때는 사실 이제 박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어 논리, 방어 카드 어떤 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방어 카드는 지금 이미 대국민 담화라든가 대국민 지난번에 사과 네. 그리고 기자간담회 1월 1일 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 나왔다고 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했고 기업에서도 이거에 대해 도와달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나머지 밑에서는 참모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모른다. 그런 차원이고 지금 최순실 씨가 들어가면서 한 이 말 뉘앙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최순실 씨 본인은 저는 책임을 면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네. 이런 것은 최소한도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딸과 손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피해를 안 했으면 처벌을 좋겠다.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죄가 있으면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네. 끌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이 헌재에서 대면 조사를 하던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던 저는 서면 조사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대면 조사를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적인 말 이것을 뒤집을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국민들은 과연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오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박 의원님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심판의 일정을 예고했다. 예. 또 정치 일정까지 예고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번 발언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형사법원에서도 예를 들어 부장판사가 함께하는 판사들에게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저 재판관들에게 헌재소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 기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다만 저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헌재 재판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국정농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저런 발언은 지금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인단이 지금 정말 궤변에 가까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이때까지 끝내자라는 사인이 아니라 저것은 그 재판관들에게 당신들 정말 너무한다라고 하는 항의성이다? 그런 측면에서의 발언이라고 예.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그리고 그 헌재에서 지금 대통령 측이 추가로 이야기한 증인 39명을 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6명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준비기일을 3번이나 지금 가졌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준비기일 안에 거론됐던 증거나 증인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 그렇게 안 하려면 와서 준비기일을 뭐하러 3번씩이나 갔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 이런 것들이 시간 끌기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사실상 됩니다. 3월 13일 일정을 확정 증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이전에는, 결론이 나고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심판 일정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일정까지도 까지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4월 말 5월 초의 초의 벚꽃 대선이 대선. 예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너무 공정성이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그래요. 장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헌재 그 판결을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자유심증주의하고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충분히 변론하고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로서 오늘 대리인단에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중재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저는 상당히 주목을 중대 결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대 결심을 한다는 것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를 한다는 것인데 전원 사퇴를 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구성을 하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쪽의 소추인과 피소추인 간의 대리인단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것이 현재 어떤 재판이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결심에서 사퇴를 한다면 전원 사퇴죠. 그러면 다시 재신임 절차를 또 밟아야 절차를 되는. 밟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심판 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또 심리가 지연이 되고 또 그 몇만 페이지의 정도를 대리인단이 다시 또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또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박한철 선재소장의 이런 멘트는 3월 13일이라고 지정을 한 것은 소장으로서의 판결의 어떤 정당성을 우려한 그런 충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네. 13일이 지나면 9명에서 7명이 되기 때문에 7명이 이것을 판단하기엔 너무 마음이 무겁다. 이 사람들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가혹하다. 네. 이렇게 떠나가는 소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7명에서 만약 한 분이 와병이 되거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6명이면 심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탄핵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에서 6명으로 혹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현재 현재 이 재판관을 임명해서 하면은 저는 8월, 9월까지 가도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소리로서 지금 헌재 소장이 얘기한 것이고 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과정을 심리 절차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박한철 소장 법정 모독 아니냐라고 이제 불쾌감까지 표시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제가 4월 말까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애국심이 충만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마지막 대한민국을 위할 수 있는 길은 본인의 잘못된 점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자꾸 시간 끈기 위해서 국정 공백 길어지게 하는 것 굉장히 불안한 일이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때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 문제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그야말로 시간 끌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장당하게 본인이 대리인단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민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박한철 소장의 이야기도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치고 있는 판기문 전 총장 특정 당의 당적을 두지 않겠다는 조언을 듣고 있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기문 전 총장의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아직도 그 패권, 기득권에 매달리고 있는 정치의 낡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그 제왕적 그 대통령제, 그 한계에 부닥쳤다. 그래서 그 개헌, 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느 당으로 가실 거냐, 뭐 제3지대 빅텐트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 총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의견 수렴해서 곧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 바른정당 소속 의원분들께서 초청해서 만났으니까요. 다른 정당 분들도 뭐 초청하면 그 반 총장이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판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정치의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를 위해서 헌법과 선거제도를 고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 여러 조언을 듣고 있다. 하지만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독자 세력화를 언급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권 해석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고 또 뭐 충청권이라든가 후속 탈당 움직임도 아직까지 주춤한 상태인데 독자 세력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독자 세력화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선이 언제 치를지는 모르지만 바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독자 신당을 창당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촉박하다. 돈도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지금 아쉬운 것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정말 공직자로서 오랜 동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정부직 경험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런 것들도 정치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관료적인 절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치판에서는 그냥 뭐 해서 뭐 대충 해가지고 하고 넘기고 뭐 국면선 선거 끝나면 또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순실이라는 이런 분과 가까이 할 수도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이것이 관료적인 그 틀에 딱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탄핵 국면까지 왔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아까운 분이 저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라고 보고 예.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권을 잡으려면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단의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지역 패권 구도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씩을 잡고 여기에서 엮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네. 저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대책점에 쓰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는 TK나 충청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그것을 그 허물어진 땅을 재건하겠다. 그것에 서지 않는 한 문재인 대표를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현재의 정당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과 손잡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그런 전망이신데 불가능하죠. 사실 오늘 반 총장 오늘 관훈 콜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개헌 선거제도 아까 언급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매개로 해서 어떤 구심점을 삼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아마 저것이 반기문 전 총장이 처해 있는 아주 딜레마일 것입니다. 좀 굉장히 국민들이 좀 당혹스럽게 놀랍죠. 반기문 총장 하면 세계 외교 대통령도 했고 정치의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구상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본인의 정책 비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은 그거 정책 비전이 없다면 어떤 당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직 결정이 된 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기왕에 시작하셨으면 이 정당 정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당이라고 하는 데 대한 신뢰를 별로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원칙대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 앞에 정당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정당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반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될 일부 의원들과 네. 그렇게 무소속 지대에 남아서 독자 세력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 당분간 그다음에 어느 당에 입당하는 것 또 네. 자기가 창당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독자 세력화 지대에 남아 있느냐 하는 네. 것은 현재 새누리당을 택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돼서 택할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을 봐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지금 지지도가 뜨지 않고 있어요. 자,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 그 박지원 대표는 지금 셨다 내렸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물으신 대로 개헌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도 자기들 플랫폼이 돼서 좀 세력을 늘리고 싶은데 반기문 총장이 사실은 대선 전에 개헌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이미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세력화가 어려우니까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김종인 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등등 이런 분과 다시 만나면서 개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입장이 궁색한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 모든 가능성을 봤을 때 반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등판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당을 해야 그것이 정당 정치의 중요성이고 국민의 선택을 편하게 하는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정당 정책과 정강을 가진 비전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정치 기본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네.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금처럼 무소속 지대 3지대에 남아서 눈치를 보다가 이 정당 지지도의 변화들을 볼 것입니다. 보면서. 예, 그러면서 어느 정당에 입당하는 길을 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반기문 우리- 전 총장의 최종
최종 등판 형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네. 물론 워낙 뭐 정치의 전문가이시니까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헌재 판결이 난 다음에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 전에 결정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일이 아니고 서두를 일이 아니죠. 지금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서두르다가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 이념이라든가 지향성이라든가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보수 정당의 명확한 칼날을 지금 드러내야 됩니다. 지금 드러내지 않으면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제3지대가 성공할 나라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보수와 혁신의 그 가운데 중간지대 네. 이것은 이삭 줍는 지대입니다. 이삭 줍는 지대에 가서 어떤 주춧돌을 놔서 여기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된 이런 이분법적인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이분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적인 갈라가 명확하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국민 통합 행보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목표가 섰다면 명확하게 보수인데 어느 보수냐 그것을 명확하게 들고 나올 필요가 있고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정치를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의 색채,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지적이신데 사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경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호남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안보 현장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대표, 국민의당 대표 얘기 들어보십니다. 어젯밤 안철수 전 대표의 출연은 훌륭한 인터뷰였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출연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오늘 꼭 출연해서 국민에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대통령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축혀 세워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박 의원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수위권 1위를 이제 지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제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또 이런 안보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문재인 대표와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호남 경쟁 점입 가경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호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호남에서 일정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아주 계산된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보 역시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1위를 가고 있지만 늘 야권 후보에게 따라다니는 안보 불안 뭐 이런 것들 이미지가 프레임이 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그런 어떤 안보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안보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아주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받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1위를 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아주 함께 이 행보를 함으로써 문재인이 상대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행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호남에 대한 구애 경쟁, 안보 경쟁, 구애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애가 아니고 필수죠, 필수. 필수다. 예, 필수 조건인데 필요 충분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전북에서 86% 획득했고요. 그리고 전남에서 89%, 광주에서 92%를 득표를 했는데 지금 이 호남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지지 선언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왔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두 분이 호남을 놓고 정당적 기반은 사실은 국민의당이 호남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지난 총선 때 호남 유권자들이 우리 호남이 일단 뭉쳐 있고 대선 때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 결정권을 쥐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결집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문재인 전 대표는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것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러나 호남의 표심은 결국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균열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거기 남을 것이냐, 네. 아니면 호남형 세력과 분리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떤 전국 구상과 네. 연관돼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민심 봅니다. 될 사람한테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표창원 의원의 박 대통령 풍자 그림 파문이 사실 이제 민주당에게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는 등 진화의 안간힘인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먼저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표창원 의원 문제가 지금 국민들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하게 윤리심판원을 가동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표창원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국민들의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할 것을 특별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여권은 물론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대세론에 빠져 교만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런 질타를 받아도 뭐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어떤 대세론을 뭐 굳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늘 항상 불안하죠. 사실 네. 이런 악재들이 터질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아마 표창원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굉장히 진중한 의원인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단호하게 재빠르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했을 네.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오늘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에 대한 뭐 징계위원회 회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표창원 의원도 국민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어떤 해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왜곡된다, 왜곡하고 있다는 또 일부 비판도 있거든요. 왜곡했으면 과장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호사다마라고 한 말이 있듯이 민주당 지금 제1당이고 지지율 40%고 그리고 원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책임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특히 이 인권,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의 문제, 인식의 네. 문제고 특히 이 진보적인 세력의 핵심 가치는 인권입니다. 인권은 특히 이제 소수자의 인권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지역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진보 세력의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물론 뭐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것을 따질 때는 가끔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의원이 국회에서 이것을 외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의 어떤 치부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대놓고 이렇게 전시회를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는 문제고 또 수습해가는 과정도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고요. 어제 바른정당이 무릎을 꿇고 창당 대회를 했는데 오늘은 남경필 지사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의 경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